미양아, 내가 30년 동안 숨긴 건 내가 아니야. 내 오빠의 죄였어. 기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한마디는 집 안의 공기를 그대로 멈춰 세웁니다. 선혜는 숨을 삼킨 채 남편을 바라봅니다. 정한도, 성미도, 대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죠. 조금 전 미양의 차는 선혜와 정한, 대한을 향해 그대로 달려들었습니다. 정한이 선혜를 끌어안고 몸을 돌리려던 순간 차는 바로 앞에서 거칠게 방향을 틀었죠. 사람을 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미양의 죄를 가볍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차는 골목 끝을 스치듯 빠져나갔고 대한은 곧바로 뒤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양의 차는 이미 골목을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바닥에 주저앉은 선혜와 어머니를 끌어안은 채 굳어버린 정한, 그리고 숨을 몰아쉬며 멀어지는 차를 바라보는 대한뿐이었죠. 정한은 파출소에서 끝내 참았던 감정을 터뜨립니다. 이건 사고가 아닙니다. 살인 미수예요. 정순경도 무겁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미양은 이미 공개 수배 중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단순히 도망치다 사고를 낸 것이 아니었죠. 가족을 향해 차를 몰았고 마지막 순간 방향을 틀었다고 해서 그 의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한은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치지 않았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여자는 우리 가족을 죽이려고 했어요. 선혜는 파출소 의자에 앉아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손끝이 아직도 떨립니다. 대한은 정순경에게 차량 번호와 도주 방향을 설명합니다. 골목 빠져나간 뒤에 큰 길 쪽으로 갔어요. 차 색이랑 번호 일부는 기억합니다. 근처 CCTV 확인하면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정순경은 곧바로 무전을 넣습니다. 공개 수배 중인 조미양, 차량 도주, 주변 공터, 폐창고, 외곽길 CCTV 전부 확인해. 그 말에 선혜는 기철 쪽을 바라봅니다. 혹시라도 기철이 또 미양을 걱정할까봐. 선혜의 눈빛에는 짧은 불안이 스칩니다. 처음 집에 돌아왔을 때만 해도 기철은 미양을 찾았고 미양을 걱정하기도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의 기철은 달랐습니다. 단약 이후 머리가 맑아지고 흩어졌던 기억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기철은 이제 분명히 알게 됩니다. 미양은 자신을 돌로 내리친 사람, 30년 동안 조문식이라는 거짓 이름을 씌운 사람, 자신을 살인자로 믿게 만든 사람. 기철은 떨리는 손을 움켜쥡니다. 나는 그 여자한테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선혜의 눈이 젖어듭니다. 기철은 힘겹지만 또렷하게 말을 이어가죠. 그 여자가 내 머리를 쳤어요. 돌로요. 그리고 30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당신은 조문식이라고, 당신은 내 오빠라고,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고. 정한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기철은 천천히 숨을 고르고 다시 말합니다.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선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기철은 그런 선혜를 바라보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덧붙입니다. 나는 조문식이 아니에요. 나는 공기철이에요. 그 말이 떨어지자 정한은 처음으로 아버지가 정말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기억을 잃은 채 낯선 이름으로 살던 사람, 살인자라는 죄책감에 갇혀있던 사람, 그 사람이 이제야 자신의 이름을 되찾고 있었던 거죠. 성미는 기철의 곁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아버님, 지금 기억이 돌아오는 건 다행이지만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몸이 먼저 버텨줘야 해요. 기철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는 이미 어딘가 먼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때 정한의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정순경이었습니다. 정한은 곧장 전화를 받습니다. 네, 정순경님. 수화기 넘어 정순경의 목소리는 급했습니다. 차량 찾았습니다. 외곽 공터에 버려져 있어요. 조미양은 없습니다. 정한의 얼굴이 굳습니다. 차 안에 뭐 남아 있습니까? 휴대폰도 지갑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정한은 숨을 삼킵니다. 뭡니까? 조수석 위에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일부러 두고 간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다시 굳습니다. 정한은 전화를 끊고 가족들을 바라봅니다. 미양 차가 공터에서 발견됐습니다. 미양은 도망쳤고요. 그런데 차 안에 사진을 남겨뒀답니다. 선혜는 불안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사진? 대한이 바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내가 같이 갈게. 정한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기철도 천천히 일어나려 하지만 선혜가 붙잡습니다. 정한 아버지, 당신은 무리하면 안 돼요. 기철은 선혜를 바라봅니다. 그 사진, 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안 돼요.
지금 몸도 안 좋은데. 괜찮아요. 도망치려고 보는 게 아니에요. 기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걸 찾으려고 보는 거예요. 선혜는 더 이상 말리지 못합니다. 잠시 후 가족들은 공터로 향합니다. 공터는 어둡고 적막했습니다. 한쪽에 버려진 미양의 차가 서 있었고 경찰차 불빛이 그 주변을 차갑게 비추고 있었죠. 차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운전석에는 미양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핸들을 꽉 잡았던 듯한 손자국, 급하게 내린 듯 흐트러진 발자국, 그리고 조수석 위에 놓인 사진 한 장. 정순경이 사진을 조심스럽게 건넵니다. 차 안에는 이거 하나뿐입니다. 정한이 사진을 받아듭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미양과 한 남자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기철과 어딘가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달랐습니다. 눈매도, 턱선도, 표정도 분명히 달랐죠. 대한이 낮게 말합니다. 형, 이 사람 아버지가 아니잖아. 정한의 손끝이 멈춥니다. 그때 기철이 천천히 다가옵니다. 사진을 본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선혜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정한 아버지 알아요? 기철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의 시선은 사진 속 남자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정한은 사진을 뒤집어 봅니다. 뒷면에는 흐릿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조문식.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기철의 숨이 멎습니다. 공터에 찬바람이 스쳐 지나가고 기철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기철은 겨우 입을 엽니다. 이 사람, 정한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아버지, 기억나세요? 기철은 사진을 붙잡은 채 한참 동안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합니다. 그날 방 안에 쓰러져 있던 사람 같아요. 선혜의 얼굴이 굳습니다. 방 안에요? 기철은 눈을 감습니다. 사진 속 얼굴이 낡은 방 안의 얼굴과 겹쳐집니다. 피 냄새, 흔들리던 전등, 미양의 울음소리, 그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던 남자. 기억은 다시 그날 밤으로 밀려갑니다. 기철은 왕진 가방을 들고 낡은 집 안으로 들어섭니다. 문을 열자마자 코끝을 찌른 건 진한 피 냄새였습니다. 미양은 방 한가운데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과 옷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그 앞에는 한 남자가 숨을 몰아쉬고 있었죠. 선생님, 제발요. 우리 오빠 좀 살려주세요. 기철은 곧장 남자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상처는 깊었고 맥박은 너무 약했습니다. 집에서 응급처치로 버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죠. 기철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지금 당장요. 그러자 미양이 기철의 팔을 붙잡습니다. 안 돼요. 병원은 안 돼요. 이대로 두면 죽습니다. 오빠 잡혀가요. 병원 가면 다 들켜요. 기철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잡혀간다는 말, 다 들킨다는 말, 그리고 쓰러진 남자의 옷에 묻어있던 또 다른 피자국. 기철은 그 순간 이 남자가 단순 사고로 다친 게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지금은 병원으로 옮기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신고해야 해요. 그 말에 미양의 울음이 멈춥니다. 신고요? 그 짧은 한마디에 공기가 차갑게 식습니다. 기철은 환자의 상태를 살피며 최대한 침착하게 움직입니다. 그는 의사였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든 눈앞에 죽어가는 사람을 먼저 살려야 했죠. 하지만 이미 늦어가고 있었습니다. 기철은 숨을 붙잡기 위해 마지막까지 애썼지만 남자의 손은 끝내 힘없이 떨어지고 맙니다. 조문식, 미양이 오빠라고 부르던 남자. 진짜 조문식은 그렇게 기철의 눈앞에서 숨을 거둔 것입니다. 잠시 후 미양은 오빠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기철을 향해 고개를 돌립니다. 우리 오빠 살려내. 기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미양은 더 크게 울부짖습니다. 당신 의사잖아. 당신이 살렸어야지. 우리 오빠 살려내. 기철은 괴로운 얼굴로 대답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 경찰에 알려야 합니다. 그 말이 미양의 마지막 선을 건드립니다. 기철이 왕진 가방을 챙겨 몸을 돌리던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미양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안 돼. 기철이 돌아봅니다. 미양의 손에는 돌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빠를 살인자로 만들 순 없어. 기철은 한 걸음 다가가며 말합니다. 미양 씨, 내려놓으세요.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미양은 돌을 휘두르고 맙니다. 기철은 공터 한가운데서 휘청입니다. 선혜가 급히 붙잡습니다. 정한 아버지,
정한도 곧바로 아버지를 부축합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기철은 사진을 놓지 못한 채 힘겹게 숨을 고릅니다. 조문식은 내가 아니었어요. 선혜의 눈이 젖어듭니다. 기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잇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살리러 갔어요. 죽이러 간 게 아니라 살리러 갔어요. 정한은 사진을 다시 바라봅니다. 뒷면의 이름, 조문식, 그리고 사진 속 남자. 모든 것이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정한은 낮게 말합니다. 조미양이 일부러 이 사진을 남긴 겁니다. 대한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잡히면 끝장인 사람이 차에 이런 걸 두고 갔다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어. 성민은 사진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기억을 자극하려고 남긴 걸 수도 있어요. 아니면 경고일 수도 있고요. 선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묻습니다. 경고? 성민은 기철의 상태를 살피며 말합니다. 아버님이 여기까지 기억해낸 걸 미양 씨도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사진을 남긴 건 내가 기억하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뜻일 수도 있어요. 그 말에 기철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전부가 아니다. 바로 그때 정한의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문자였습니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 정한은 문자를 확인하는 순간 얼굴이 굳습니다. 사진 속 사람이 누군지 알았어. 그럼 이제 수첩을 찾아. 조문식이 죽기 전 남긴 말은 거기에 있어. 선혜가 정한의 표정을 보고 묻습니다. 뭐야? 무슨 문자야? 정한은 문자를 보여줍니다. 기철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다시 숨을 삼킵니다. 수첩. 성미가 묻습니다. 아버님. 수첩이요? 기철은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습니다. 그날 내가 뭔가 적었던 것 같아. 왕진 수첩에 정한이 다가옵니다. 뭘 적으셨어요? 환자 상태, 상처 위치, 내가 본 것들. 기철은 잠시 말을 멈춥니다. 그리고 조문식이 마지막에 했던 말. 공터는 다시 조용해집니다. 정한은 곧바로 알 수 없는 번호로 전화를 겁니다. 하지만 이미 꺼져 있습니다. 대한은 주변을 둘러봅니다. 미양이 아직 멀리 못 갔을 수도 있어. 이 근처에 숨어 있을지도 몰라. 정순경은 곧바로 경찰들에게 협조를 구합니다. 공터 주변 수색 확대하세요. 폐창고, 농막, 버스 정류장, 공중전화까지 전부 확인합니다. 하지만 미양은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 시각, 공터에서 멀지 않은 폐건물 안. 미양은 숨을 죽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먼 곳에서 경찰차 불빛이 번쩍이는 것이 보였고 그녀의 손에는 낡은 수첩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래된 왕진 수첩. 모서리는 닳아 있었고 표지는 세월의 발에 있었습니다. 미양은 수첩을 품에 꼭 안고 중얼거립니다. 사진은 받겠지. 그녀의 눈빛은 불안과 집착으로 흔들립니다. 그래도 아직 수첩은 안 돼. 이건 안 돼. 그녀는 수첩을 펼쳐봅니다. 낡은 종이 한쪽에는 기철의 필체로 보이는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환자 상태, 상처 위치, 출혈량, 그리고 마지막 줄. 미양은 그 줄을 보자마자 급히 수첩을 덮습니다. 아니야. 이건 아무도 보면 안 돼. 그 순간 멀리서 경찰 무전 소리가 들립니다. 미양은 급히 몸을 낮춥니다. 수배자가 된 그녀에게 이제 자유롭게 움직일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양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죠. 그녀가 두려워하는 것은 체포가 아니었습니다. 기철이 끝까지 기억해내는 것. 그리고 조문식이 죽기 전 남긴 마지막 말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 그것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한편 공터에서 돌아온 가족들은 다시 무거운 침묵에 잠깁니다. 선혜는 기철에게 따뜻한 물을 건넵니다. 정한 아버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요. 더 기억하려고 하지 마요. 기철은 컵을 받아들지만 쉽게 마시지 못합니다. 선혜 씨. 선혜는 고개를 듭니다. 기철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미안해요. 너무 오래 걸렸어요. 돌아오는데. 선혜의 눈가가 다시 붉어집니다. 당신이 왜 미안해요? 당신도 피해자인데. 기철은 고개를 숙입니다. 그래도 당신 혼자 너무 오래 기다렸잖아요. 선혜는 그의 손을 잡습니다. 이제 왔잖아요. 그거면 돼요. 기철은 선혜의 손을 바라봅니다.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손.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은 손이었죠. 나 이제 미양이 말 안 믿어요. 선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아요. 나는 내 오빠라는 말도, 살인자라는 말도 더는 안 믿어요. 당신은 공기철이에요. 내 남편이고 정한이 아버지예요. 기철은 눈을 감습니다.
그 말이 마치 오랜 세월 잃어버렸던 이름표처럼 그의 가슴에 내려앉습니다. 성민은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정한에게 말합니다. 아버님 약 문제도 확인해야 해요. 미양 씨가 어떤 약을 먹였는지 모르는 게 제일 답답해요. 정한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약도, 수첩도, 조문식의 마지막 말도 결국 미양이 알고 있습니다. 성민은 낮게 말합니다. 그런데 미양 씨가 사진을 남긴 건 이상해요. 정말 모든 걸 숨기고 싶었다면 사진도 없앴을 텐데요. 정한의 표정이 굳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해. 미양은 아버지가 기억을 찾는 걸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뭔가를 보여주고 있어. 대안이 묻습니다. 왜? 정한은 잠시 침묵합니다. 아버지를 다시 흔들기 위해서일 수도 있어. 진실을 보여주는 척하면서 더 큰 죄책감을 심으려는 걸 수도 있고. 그 말에 선혜의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또 우리 남편을 흔들려고. 기철은 조용히 고개를 듭니다. 이번엔 안 흔들려요.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 수첩에 뭐가 있든 나는 미양이 만든 거짓말 속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정한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무렵 태양그룹에서는 또 다른 사건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백 이사의 사무실. 테이블 위에는 온정시장 일대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도에는 병원, 한의원, 상가, 시장 골목이 붉은 펜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준혁은 그 앞에 서서 아무 표정 없이 지도를 내려다봅니다. 백 이사는 여유로운 얼굴로 말합니다. 패션 사업부는 정리됐고 이제 회사가 새 얼굴을 가져야죠. 온정시장 일대만 정리되면 신사옥 부지로 이만한 곳이 없습니다. 준혁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시장 사람들 반발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백 이사는 가볍게 웃습니다. 반발은 처음에만 크죠. 명분을 만들면 됩니다. 노후 시설, 안전 문제, 지역 발전.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 말에 준혁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립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숙이며 표정을 숨기죠. 백 이사는 지도 한쪽을 손가락으로 짚습니다. 황의원 쪽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분 이름이 들어가면 그림이 훨씬 좋아집니다. 준혁은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양 이사님과 부사장님이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백 이사는 준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당신이 필요한 겁니다. 양 이사랑 부사장이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죠. 준혁은 고개를 숙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 하지만 사무실을 나온 순간 준혁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복도 끝. 그는 주변을 확인한 뒤 휴대전화를 꺼냅니다. 한 번, 두 번. 벨이 울리는 동안 준혁의 시선은 계속 백 이사의 사무실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납니다. 준혁은 급히 전화를 끊고 고개를 돌립니다. 비서가 서류를 들고 지나가고 있었죠. 준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걸음을 옮깁니다. 하지만 손에 쥔 휴대전화에는 이미 짧은 메시지가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신사옥 부지, 온정시장, 황의원 움직임 있음.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 전송 버튼을 누릅니다. 그 메시지는 곧바로 현빈에게 도착합니다. 현빈은 주하의 새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작업 일정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태안이라는 이름이 사라진 뒤 거래처들의 반응은 냉정했습니다. 주하는 애써 담담한 척했지만 직원들이 나간 뒤 책상 위에 놓인 계약서를 한참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현빈의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준혁의 메시지를 확인한 현빈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주하가 묻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현빈은 잠시 망설이다가 주하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줍니다. 백 이사가 온정시장 쪽에 신사옥을 세우려 합니다. 주하의 손이 멈춥니다. 온정시장요? 네. 황의원이 움직이고 있고 제 아버지를 그 계획에 끌어들이려는 것 같습니다. 주하는 천천히 사무실 안을 둘러봅니다. 이곳은 이제 막 시작한 공간입니다. 태안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 모인 자리였죠. 그럼 이 사무실도? 현빈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주하는 한동안 말이 없습니다. 거래처에서 거절당한 일도 버거웠습니다. 태안 이름 없이 물량을 따내는 것도 직원들 월급을 지키는 것도 하나하나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제는 사업이 아니라 자리 자체가 사라질 위기였습니다. 주하는 낮게 말합니다. 처음엔 옷을 다시 만들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현빈은 조용히 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우리가 옷을 만들 자리부터 지켜야 하네요. 주하는 고개를 듭니다. 막아야죠.
현빈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주아는 이어 말합니다. 저를 믿고 따라온 사람들 다시 흩어지게 둘 수 없어요. 태안에서 밀려났는데 여기서 또 밀려나게 만들 순 없잖아요. 현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과거의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감정을 꺼낼 시간이 아니었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는 대신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됩니다. 현빈은 곧장 동익을 찾아갑니다. 동익은 이미 황 의원과의 자리에서 신사옥 이야기를 들은 뒤였습니다. 황 의원은 웃으며 말했죠. 온정시장 쪽은 명분만 잘 만들면 됩니다. 양 원장님께서 힘만 실어주시면 큰 문제 없을 겁니다. 그 말이 마음 한구석에 걸려있던 참이었습니다. 현빈이 들어오자 동익은 아들의 표정만 보고도 무슨 일인지 짐작합니다. 너 뭔가 들었구나? 현빈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아버지, 온정시장 신사옥 계획에 힘 실어주시면 안 됩니다. 동익은 의자에 등을 기대며 한숨을 쉽니다. 황 의원이 부탁하고 나선 일인데 감정으로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현빈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감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백이사는 신사옥 하나로 회사 안팎의 반대 세력을 한꺼번에 밀어내려는 겁니다. 동익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현빈은 이어 말합니다. 주아 씨 새 사업도 그 안에 있습니다. 패션 사업부에서 나온 사람들 자리도 그 안에 있고요. 할아버지 한 의원도 공 원장님 가족 병원도 다 그 안에 있습니다. 동익은 낮게 말합니다. 현빈아, 아버지, 온정시장을 지키는 게 저를 돕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 말에 동익은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현빈은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황 의원이 아버지 이름을 이용하려는 거라면 더더욱 안 됩니다. 아버지가 그 손을 잡으면 저는 아버지와 반대편에 서야 합니다. 동익의 얼굴이 굳습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한테 선전포고하는 거냐? 현빈은 고개를 젓습니다.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무거웠습니다. 이번 한 번만 제 편이 아니라 온정시장 사람들 편에 서주세요. 그게 결국 저를 살리는 길입니다. 동익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들의 부탁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동익이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지 묻는 질문이었죠. 한편 선출은 한 의원 문을 닫고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죽은 아내 인옥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낮에 들은 온정시장 신사옥 이야기가 마음을 무겁게 눌렀죠. 선출은 사진을 바라보며 작게 말합니다. 나 이제 할 일 다 한 줄 알았는데. 그는 천천히 바지를 걷습니다. 종아리에는 붉고 긴 상처가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선출은 그 상처를 한참 바라봅니다. 아픈 듯 손끝이 잠시 멈추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듯 바지를 내립니다. 아직은 못 가겠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무거웠습니다. 지켜야 할 게 또 생겼어. 그 말에는 온정시장에 대한 책임도, 가족에 대한 마음도, 그리고 두 집안 사이에 아직 풀리지 않은 인연에 대한 예감도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의원 문틈 아래로 봉투 하나가 밀려 들어옵니다. 선출은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봉투 안에는 온정시장 일대가 붉은 선으로 표시된 지도와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버틸수록 다치는 사람만 늘어납니다. 선출의 얼굴이 굳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발 안내가 아니었습니다. 경고였죠. 온정시장을 향한 싸움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다시 기철의 집, 공터에서 발견된 사진 한 장 때문에 가족들은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기철은 사진 속 남자, 진짜 조문식의 얼굴을 계속 떠올리고 있었죠. 정아는 사진을 봉투에 넣어 보관하며 말합니다. 이건 경찰에도 넘길 겁니다. 조문식이 실제로 어떤 사람이었는지 확인해야 해요. 성민은 조심스럽게 덧붙입니다. 아버님 약 문제도 같이 봐야 해요. 그런데 약이 없으니까 지금은 미양 씨 진술이나 예전 의료 기록을 찾아야 해요. 선혜는 답답한 얼굴로 말합니다. 그 여자가 대체 우리 남편한테 뭘 먹인 건지 왜 아무것도 알 수가 없을까요? 기철은 선혜의 손을 잡습니다. 선혜 씨. 선혜가 고개를 듭니다. 기철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미안해요. 너무 오래 걸렸어요. 돌아오는데. 선혜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당신이 왜 미안해요? 당신도 피해자인데. 그래도 당신 혼자 너무 오래 기다렸잖아요. 선혜는 그의 손을 더 꼭 잡습니다. 이제 왔잖아요. 그거면 돼요. 기철은 눈을 감습니다. 그 말이 마치 오랜 세월 잃어버렸던 이름표처럼 그의 가슴에 내려앉습니다. 나 이제 미양이 말 안 믿어요. 알아요.
나는 내 오빠라는 말도, 살인자라는 말도 더는 안 믿어요. 선혜는 조용히 말합니다. 당신은 공기철이에요. 내 남편이고 정한이 아버지예요. 그 순간 정한의 휴대전화가 다시 울립니다. 이번에도 문자였습니다. 알 수 없는 번호. 정한은 천천히 화면을 확인합니다. 수첩을 찾고 싶으면 조문식이 죽은 집으로 와. 정한의 얼굴이 굳습니다. 대안이 다가와 묻습니다. 뭐야? 정한은 문자를 보여줍니다. 선혜는 곧바로 고개를 젓습니다. 안 돼. 이건 함정이야. 성미도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버님은 절대 가시면 안 돼요. 하지만 기철은 말없이 문자를 바라봅니다. 조문식이 죽은 집. 그 말이 다시 기철의 기억 어딘가를 두드립니다. 낡은 문, 피 냄새, 미양의 울음, 그리고 왕진 수첩에 적었던 마지막 문장. 기철은 낮게 말합니다. 그 집에 가면 기억날 것 같아요. 정한은 바로 고개를 젓습니다. 아버지 혼자 절대 안 됩니다. 기철은 정한을 바라봅니다. 혼자 안 간다. 하지만 피하지도 않을 거야. 방 안은 다시 조용해집니다. 그 시각 어두운 폐건물 안에서 미양은 낡은 왕진 수첩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수첩의 마지막 장. 기철의 필체로 적힌 짧은 기록. 미양은 그 문장을 바라보며 손끝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중얼거립니다. 안 돼. 이걸 보면 다 끝나. 그녀는 수첩을 덮고 품에 감춥니다.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다시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미양은 몸을 일으킵니다. 도망쳐야 했지만 눈빛만큼은 어딘가 결심한 사람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죠. 조문식이 죽은 집. 그곳에 남아있는 것은 정말 왕진 수첩뿐일까요? 기철이 아직 떠올리지 못한 조문식의 마지막 말은 미양의 죄를 밝히는 증거일까요? 아니면 30년 전 그 밤에 미양 말고도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다는 더 큰 진실의 시작일까요?